한국 천무 대량 구매 선언, 러시아 공습에 한국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조지아. 2022년 들어 북한의 일명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에 한미 연합자산 타격을 목표로 하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발사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는 2010년대 이후 계속 출현하는 일명 초대형 방사포라는 독특한 북한식 무기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다연장 로켓, 멀티플 로켓 런처,은 탄도미사일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사거리가 짧아 전략적 표적이 아닌 야전군의 화력 지원 용도로 사용하나 이 초대형 방사포는 약 600mm 넘는 큰 크기로 150에서 200km 사거리를 가져 휴전선에서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전략 목표를 타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북한군 포병은 미사일보다 싼 초대형 방사포를 사용해 전쟁 초반 우리 군의 공군기지 및 보급기지에 대한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가할 수 있어 군으로서는 사전에 항공폭격 혹은 정밀 미사일 타격을 해야 하는데 수가 너무 많아 항공폭격으로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전술 미사일 숫자도 부족하여 이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는 갱도포병 공격용 KTSSM 미사일을 소형화한 400mm 급 미사일을 개발하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나 미사일이 고가이고 차량 1대당 4발이 미사일만 탑재 가능하여 화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 와중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 미래 한국군 포병 전력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지난달 개최된 학회 세미나에서 K239 천무의 성능 개량 방안을 공개했다. ED가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키드 로켓을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덕키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과 다른 두 가지 큰 차이점으로 로켓의 연소시간이 몇 배로 길어진다. 첫 번째 특징은 대기 중 공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로켓은 내부에 산소가 있어 외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덕키드 로켓은 외부 공기를 흡입한 다음 가스 발생기와 혼합하여 로켓을 연소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진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덕키드 로켓은 같은 크기의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때문에 로켓의 비행거리가 크게 길어진다. 대표적인 덕키드 로켓 무기인 MBDA-42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경쟁 모델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ED가 연구 중인 덕키드 로켓이 천무에 적용될 경우 기존 85km 위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발에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하여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무 사거리 연장형은 전쟁 초기에 아군의 부족한 미사일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300에서 800km 현무 2 탄도미사일 600발 이상, 사거리 500에서 1500km, 현무 3 순항미사일 4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 초기 반드시 파괴해야 할 북한 지역 군사 표적이 워낙 많고 미사일을 발사할 이동식 발사대 TEL의 수량도 부족하여 동시 공격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천무 성능 개량형이 ED의 계획대로 실용화된다면 천무 다연장 로켓 1기가 동시에 200km 이상 떨어진 적 후방 표적 12곳을 타격할 수 있어 부족한 원거리 공격 능력을 크게 보완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고 위력이 강한 탄도미사일을 중요한 표적에 더 집중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 육군은 M142 HIMARS 다연장 로켓에 두발 장착 가능한 PRS-M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의 대함 공격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 사거리 연장 천무 로켓도 적절한 유도 장비를 탑재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상당히 우수한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기지 4곳에서 8발이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포병 및 지상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의 포병 및 미사일 화력이 더욱 발전하여 북한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2. 서방 러시아 화력 전시장 우크라이나 전쟁. 한. 세계 시장 휩쓸 준비해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포병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다. 옛 소련 시절부터 포병 전력에 열광했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옛 공산권 국가들도 포병 전력을 상당히 중시한다. 여기엔 포병은 전쟁의 신이라며. 포병 전력 육성과 전술 개발을 중시하던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교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곧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시킨 군사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력투사에 대한 미군과 소련군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 압도적 공군력을 보유한 미군은 언제 어디서든 무전기로 부르면 아군 전투기가 잽싸게 날아와 적진을 초토화한다는 경험과 믿음이 있었다. 반면 공군력이 취약한 소련군은 어떻게든 지상군의 힘으로 적과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련군 역시 항공폭탄 한 발이 수십문의 야포가 날린 포탄보다 정확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군을 믿지 못한 이유는 필요할 때 반드시 그들이 와준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탈린도 참모들과 회의에서 항공기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지만 포병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냉전 시절 소련군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을 제압하고자 작전기동군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OMG 작전 수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포병이다. 나토군 방어선 돌파는 기갑부대가 하지만 포병과 대전차와기로 중무장한 적 방어선을 무력화해 기갑부대가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포병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련군은 각 제대에 촘촘하게 포병을 배치해 기동부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게 했다. 기동부대가 필요할 때 즉각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이다. 가령 냉전 시기 소련군 정규 전차사단은 2개 전차연대와 2개 기계화보병연대로 구성됐다. 전차사단은 사단 직할 포병연대에 152mm 자주포 54문과 122mm 다연장 로켓 18문을 편성했다. 각 전차연대와 기계화보병연대에도 122mm 자주포를 18문씩 갖춘 포병대대를 별도로 뒀고 대대마다 120mm 박격포와 107mm 다연장 로켓을 배치했다. 같은 시기 미 육군 정규사단의 포병 전력이 자주포 또는 견인포 54문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소련은 사단별로 편성된 포병 전력은 물론 군단과 집단군이 운용하는 별도의 포병여단과 포병군단도 따로 두고 있었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포병 전력의 임무는 개전 초기 기동부대가 돌격하기 전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어 적 방어선을 초토화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나토도 소련군 포병 전력에 대응한 무기체계와 전술을 개발했다. 효과적 대응책이 나왔을 무렵 소련이 붕괴하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나는 듯 보였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포병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작전 개념과 전술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걸프전 이후 서방 세계의 이른바 군사혁신이 유행하면서 군 구조와 전술, 작전 개념 전반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소련 시대 유산을 유지하기 급급해 새로운 포병 무기나 전술 개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포병 전력의 90% 이상은 소련 시절 생산된 구식이다. 러시아군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더 나빴다. 우크라이나군 포병 자산은 모두 소련 시절 생산된 모델이다.
소련 붕괴 이후 30여 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장비가 대부분이라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전쟁 초반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쫓겨다니기 바빴다. 그 탓에 러시아군은 30에서 40년 넘은 낡은 곡사포와 다연장 로켓으로도 충분히 우크라이나군을 몰아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포병의 압도적 우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포병 무기를 전선에 배치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충격은 폴란드가 제공한 크랩 자주포의 위력이었다.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 차체에 영국제 AS-90M 포탑을 결합한 이 자주포는 돈바스 전선에 투입되자마자 러시아군의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이번 전쟁에서 기존 화력전은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포격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대포병 레이더나 무인정찰기로 적 위치를 찾아 아군 포병에 포격을 요청하는 식이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대부분 견인포나 구식 자주포였다. 이동 중인 견인포가 사격 진지를 선정해 방열하고 첫 포탄을 날리는데 빨라도 10분 이상 걸렸다. 구식 자주포 역시 사격 지원, 계산과 초탄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수동이기에 러시아군을 향해 날린 대응탄이 목표에 떨어질 때쯤 러시아군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경우가 적잖았다. 그러나 크랩 자주포는 달랐다. 이 자주포는 고속으로 달리다 무선으로 사격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정차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방열한다. 장전장치도 자동화돼 정차 후 초탄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분 미만이다. 급속 사격하면 1분에 포탄을 최대 6발 퍼부을 수도 있다. 사격 임무가 끝나면 곧바로 급가속해 도망갈 수 있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에 당할 위험도 적다. 심지어 사거리도 러시아군 자주포보다 훨씬 길다. 적 포병 사정권 밖 안전한 곳에서 포탄을 쏘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슈덴드 스쿠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크랩이 배치된 6월 초부터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 포병 피해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이 받은 두 번째 충격은 미국이 제공한 M142 하이마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군에 18문 배치된 크랩 자주포와 달리 하이마스는 단 4문만 배치됐다. 다만 그 충격파는 크랩 못지않았다. 다연장 로켓 무기인 하이마스의 파괴력과 사정거리는 크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길기 때문이다. 하이마스는 미군의 표준 5T 트럭인 50코시 FMTV 차체에 227mm 다연장 로켓 6연장 모듈 발사기를 얹은 모델이다. 이름 그대로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치고 빠지는 전술에 특화된 다연장 로켓 무기다. 도로에서 시속 85km 빠른 속도로 달리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1분 이내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6발이 로켓탄을 모두 쏟아붓는다. 필요한 경우 3분 이내에 6발을 재장